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절세. 네, 안녕하세요. 절세TV 대표 세무사 윤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증여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만 증여가 아니고요.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것도 증여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머님한테 10년간 생활비를 드린 거에 대해서 증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생활을 할 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 특수관계자인 뭐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뭐 생활비를 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세법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세한다고는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부모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자녀분이 부모님들한테 이제 생활 자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이제 되게 모호한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또 아껴가지고 뭐 나중에 자녀한테 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아낀 거를 뭐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또 증여를 문제로 삼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게 자녀가 부모님한테 준 돈을 부모님이 그냥 생활비를 다 쓰고 한 푼도 안 남기셨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또 이제 자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반대의 상황은 부모님이 능력은 있으시지만 혹시나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있으셔서 통장에서 돈을 뺀다든지 이런 게 조금 힘드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자녀분이 병원비도 주고 또 생활비도 주고 해요. 그럼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는 또 상속세가 나와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돈으로 이렇게 부모님 재산을 나중에 처분해서 빚 내가지고 뭐 병원비 드리고 생활비 넣은 걸로 처분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주고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속세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약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프신 분들도 많잖아요. 병원비가 사실 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효도를 하려고 병원비를 드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재산으로 또 보험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생활비나 병원비를 많이 줬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아직 세법적으로는 아들들이 생활비나 병원비 주는 거는 그냥 그걸 넘어가고 부모님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받는 거는 앞에서 얼마를 썼는지와 상관없이 100% 다 상속을 낼 수 있는 세금 계산의 원천으로 쓰기 때문에 약간 모호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증여나 역증여를 떠나서 일단 실제 생활비나 뭐 병원비로 쓰셨다면 그거는 전혀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조부모님이 계시는데 이제 혹시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받으면은 이렇게 직계를 건너뛰었다고 해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라는 표현을 해요. 원래는 조부모님이면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으로 권리권자는 자녀분들이신데 이 자녀분들한테 자산을 주면은 이때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자녀분이 또 손주들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세금을 또 내기 때문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처럼 조부모님들께서 손주나 이런 분들한테 용돈을 또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용돈이 요것도 조금 애매한 게 정말 사회통념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손주들이 이뻐서 줄 수도 있고 교육비나 이런 것도 사실상은 부모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조부모님들이 많이 또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상속이라는 이슈에서 본다면은 조부모님이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야 되고요. 상속세를 과세할 때 그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에 없어진 돈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이거를 소명을 다 하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상속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손자들은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 외자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들한테 준 돈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할 때 추가적으로 합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요거는 조부모님들이 건강한 상태로 이제 조금씩 돈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자면 삼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걸 명확하게 이제 찾아내기는 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작정하고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한다면 손주들이 이뻐서 그냥 용돈을 계속 뭐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부분들이 모아서 뭐 사실상 법적으로 비과세 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 5천만 원도 부모님이 5천만 원을 줬다면 조부모님이 또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100만 원씩 준 거를 다 잡아낼 수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건 그 돈을 모아서 뭔가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조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수는 있고요. 뭐 그걸 받아서 쓰신다면 그거는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 돈을 착실하게 또 모아서 뭐 다른 걸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부들이 사실 부동산을 살 때 각각 사기도 하고 공동으로 사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좋으냐라고 보면은 세금의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취득했을 때의 세금도 있고, 보유했을 때의 세금도 있고, 처분했을 때의 세금도 세 단계로 나뉘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취득했을 때의 세금은 공동으로 갖고 있냐 단독으로 갖고 있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라는 부분과 종합부동산세라는 부분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재산세도 이제 갖고 있는 과세 표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냐 공동 명의냐 큰 차이가 없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집이 한 채이냐 두 채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세하는 요건이 조금 더 달라요.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되면 나는 무조건 이제 집이 두 개이고 세 개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법에서 정해놓은 건 1인당 일단은 6억 원까지는 각자 해주는데, 세율이랑 과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게 유리할지, 조정대상 지역에 이 집이 있는지 아니면 과세표준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양도라는 관점으로 넘어간다면 부부는 어쨌든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같은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갖고 있어도 결국은 이 부부가 집이 두 채나 세 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처분을 할 때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양도세는 누진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있어서 하나를 팔 때 이익이 많으면 두 명으로 나누면 아무래도 세금이 더 적겠죠. 그래서 양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요. 그래서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 세 개의 단계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30%라는 말을 많이 듣고 오셔가지고, 시세보다 30%는 싸게 살 수 있다던데, 싸게 팔 수 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모님이 누군가한테 팔 때 어차피 시세로 팔 텐데 자녀한테 팔 때는 조금 더 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를 싸게 팔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30%를 저렴하게 사는 건데, 시세의 30%람 3억 원 중에서 훨씬 더 적은 금액, 그러니까 3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싸게 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동네에 그런 유사한 거를 매수를 하고 싶고, 부모님이 팔 예정이시라면 그 부동산을 사온다면 30% 또는 뭐 3억 원을 한도로 그 정도까지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3억 원이 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적게 살 수 있어서 좋은데,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5% 이상 시가와 차이가 나게 한다면 그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말은 뭐냐면, 동일하게 30%를 싸게 팔았는데 이걸 사가는 자녀 입장에서는 인정해주고 파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은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두 분의 관계에서 본다면 어차피 부모님은 누구한테 판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거로 생각을 하신 건데, 자녀한테 팔면 사실 돈을 조금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한테 이거를 주고 싶어들 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자녀는 이익이잖아요. 두 분 다 이익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0%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자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맞아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자녀한테 그만큼 자산을 조금 이전을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방법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사실상 그 세법에서는 그 양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뭐 증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가라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가라는 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를 해서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내 자녀라든지 부모가 아니면은 시세에서 정해진 금액을 받지만 부모님이나 자녀한테 이 부동산을 넘긴다면 시세보다 사실 낮은 금액으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거래를 할 때 세법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법에 문제가 되지 않고 양도세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 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짚는 부분도 사실상 자녀가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한 자금도 있고 누군가한테 살 예정이었고 부모님이 이거를 팔려고 했고 이런 분들도 상담을 의외로 많이들 오세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될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는 가치가 낮지만 나중에 오를 것을 생각하고 어차피 부모님은 이 집을 팔 생각이었고 자녀도 그 아파트를 살 생각이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사는 것보다는 부모님한테 사가는 게 훨씬 더 재테크적인 차원에서는 저가로 양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양도세 이만큼을 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돈은 그만큼은 100% 부모님한테 가야지 문제가 안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에서 해석을 하면 사실상 매매 거래라고 해놓고 실질은 증여인 것 같은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양도하고 양수하는 거는 자금만 해결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